펀드 매니저가 10년 동안 열심히 종목을 골라봤자 수수료 1%가 매년 조용히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그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즉 ETF의 순자산 총액이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00조 원을 넘어선 게 올해 1월이었으니까 불과 100일 만에 100조 원이 더 쌓인 셈이에요.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월 평균 증가폭이 25조 7천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 평균 증가폭이 약 10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선 거죠.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상당 부분은 전통적인 액티브 공모펀드에서 빠져나온 돈입니다. 오늘은 ETF가 왜 펀드를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자산운용 산업의 권력 지형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액티브 공모펀드가 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10년대 초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설정액은 10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펀드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과였어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겠다는 게 액티브 펀드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장기적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었던 거예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도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벤치마크 지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시장 평균도 못 이기는 펀드에 돈을 맡겨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회의가 퍼져나갔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률은 실망스러운데 운용보수는 연 1%에서 2% 사이를 꾸준히 가져갔으니까요. 여기서 수수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 1.5%의 운용보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걸 10년 복리로 계산하면 원금의 약 15%가 비용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20년이면 더 커지죠. 반면 ETF의 평균 보수는 연 0.15%에서 0.3% 수준이에요. 액티브 공모펀드 대비 5배에서 10배까지 낮은 거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이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실질 수익률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투자자들이 이 계산을 하기 시작한 순간 자금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ETF 성장의 첫 번째 구조적 동력, 수수료 비대칭입니다. 싸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장에서 비싼 쪽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돈은 반드시 싼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 동력은 접근성이에요. 한국 ETF 시장은 2002년 코덱스 200과 코세프 200, 단 이 종의 상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초기 10년 동안은 기관 중심의 헤징 도구로만 활용됐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상품이었죠.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 기반 MTS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부터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반면 액티브 공모펀드는 환매하려면 T+1, 길면 T+2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사고 바로 팔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편의성이 투자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의 문을 더 넓게 열어젖힌 것이 바로 증권사 플랫폼 경쟁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증권, 키움증권 같은 플랫폼들이 ETF 소수점 매매와 자동 적립 기능을 앞다투어 출시하면서 ETF를 월 10,000원으로 시작하는 분산 투자로 포지셔닝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분산 투자를 하려면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개인이 직접 ITF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 수십,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플랫폼이 ETF를 전면에 배치할수록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상품이 ETF가 되는 구조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건 일종의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에요. 신규 투자자가 ETF로 들어오면 그 자금이 ETF 시장을 키우고 시장이 커지면 운용사들이 더 다양한 ETF를 출시하고
상품이 다양해지면 또 다시 투자자가 유입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국내 ETF 상장 종목 수는 2020년 약 450종이었는데 2024년 말 기준 900종 이상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 번째 구조적 동력은 세제 혜택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일 수 있어요. 2022년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ITF를 직접 매수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연금 ETF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계좌에서 ITF를 사면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거든요. 게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ETF를 적립할 수 있으니 장기 투자 자금이 공모펀드 대신 ETF 계좌에 갇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2024년 기준 IRP와 연금저축계좌 내 ETF 보유 잔액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돈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 들어간 돈은 최소 10년, 길면 20에서 30년 동안 시장에 묶이는 장기 자금이에요. 이 자금이 공모펀드가 아니라 ETF로 향하고 있다는 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자산운용 산업의 자금 흐름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에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미국 주식 직접 투자 열풍까지 겹쳤습니다. 서학개미 열풍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해외 주식을 직접 사려면 환전도 해야 하고 세금 신고도 복잡하잖아요. 이때 환해지 무환해지 미국 주식 ETF, 나스닥100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들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것보다 국내 상장 ITF로 간접 보유하면 절세 효과와 환전 편의성이 훨씬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 투자 수요까지 ETF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연초 이후 1조 원 이상 자금이 유입된 12개 상품을 보면 국내 상품의 자금 유입 비중이 84.5%에 달합니다. 이 모든 흐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입니다. 2022년 말 약 80조 원이었던 ETF 순자산이 2024년 말 200조 원을 돌파하더니 2025년 4월에는 400조 원까지 치솟았어요. 반면 같은 기간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고점 대비 절반 이하인 60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ETF 거래 비중도 극적으로 변했는데 2019년에 국내 ETF 일평균 거래 대금 중 개인 비중이 20% 정도였던 것이 2024년에는 40% 이상으로 2배 넘게 뛰었거든요. 이건 ITF가 더 이상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핵심 투자 도구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 현상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0에서 15년 전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액티브 펀드에 대한 실망이 누적되면서 뱅가드와 블랙록의 ETF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시작됐고 2024년 기준 미국 ITF 순자산은 1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액티브 뮤추얼 펀드는 수십 년간의 자금 유출을 겪었죠.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는 연평균 약 0.31% 성장하는 데 그친 반면 ETF는 연평균 19% 이상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이 경로를 약 10에서 15년의 시차를 두고 거의 그대로 밟고 있는 셈이에요. 수수료 불만, 접근성 확대, 수익률 실망이라는 3중 압력이 작동하는 구조가 동일하니까요. 글로벌로 시야를 넓혀보면 전 세계 ETF 시장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4조 달러를 돌파했고 블랙록 아이쉐어즈,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쌈사가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 대만, 홍콩 등의 ITF 시장이 2020년대 들어 연 20에서 30% 성장률을 기록 중인데 특히 인도는 개인연금 계좌인 NPS와 ETF를 연계하는 정책으로 장기 자금을 시장에 유입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IRP ETF 연계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수료 혁명, 디지털 플랫폼, 확산, 연금 세제 혜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느 나라에서든 같은 방향으로 자금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흥미로운 건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행이 2010년대부터 ITF를 직접 매입하는 전례 없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 ETF 시장 규모가 급팽창했는데 바로 이건 시장 가격 발견 기능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낳았어요. 한국 ETF 성장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ETF 성장은 중앙은행 개입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자발적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건전성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과거 국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증권사 레버카운트가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명목으로 급성장했다가 수수료 대비 성과 부진으로 급격히 위축된 사례가 있거든요.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결국 떠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과거 고비용 상품에 대한 실망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낮은 비용과 투명한 구성을 앞선 ETF에 대한 신뢰가 더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이겁니다. ETF의 성장은 좋은 상품 하나가 나왔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수료 구조의 비대칭이 자금 흐름을 바꾸고 모바일 플랫폼이 접근성의 문턱을 없애버리고 연금 세제 혜택이 장기 자금을 ETF에 고정시키면서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자산운용 산업 전체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운 용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ETF 라인업을 경쟁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유럽에서 ESG ETF 수요가 강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 액티브 ETF라는 새로운 경계 영역이 형성되고 있어요. ETF 안에서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억하셔야 할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유행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를 구분해야 해요.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첫째, 비용 구조에서 기존 상품 대비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가? 둘째, 기술이나 플랫폼의 변화가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가? 셋째, 세제나 제도적 변화가 장기 자금의 흐름을 한쪽으로 고정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면 그건 유행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전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ETF가 펀드를 집어삼키고 있는 현상이 정확히 그런 경우인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한국에서는 지금 그 전환이 가장 가파른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